그리스의 시작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크레타의 파도 위에서, 미케네의 돌 성벽 아래에서 인간과 신의 기억이 얽혔습니다. 찬란히 빛났던 그 바다의 문명. 오늘 우리는 에게 문명의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잘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그리스 문명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테네의 민주정이나 스파르타 전사의 이야기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조금 낯선 이름, 에게 문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게 문명은 기원전 3000년에서 1200년 무렵 에게해를 둘러싼 청동기 시대의 문명을 가리킵니다. 크게 세 갈래가 있었습니다. 섬에서 번영한 크레타 문명, 미노스 문명이라고도 하죠.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수많은 섬들에서 피어난 키클라데스 문명. 이 세 줄기를 묶어 우리는 에게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동쪽 끝 소아시아 해안에는 트로이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에게 문명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미케네와 교역하고 때로는 충돌하면서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호메로스의 노래 속에서 트로이는 그리스인의 기원을 말해주는 가장 극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 문명을 시작하기 전에 에게 문명부터 보아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스스로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문명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미케네 전사들의 무덤과 트로이 전쟁의 전설을 배경으로 했고, 아테네 사람들은 크레타의 미궁과 영웅 테세우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정체성과 연결했습니다. 즉, 에게 문명은 그리스 문명의 서막이자 그리스인들이 스스로 만든 첫 기억의 무대였습니다. 여기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잘드세에서는 늘 눈을 감고 상상만 하셨을 텐데요. 처음으로 지도를 하나 보시죠 라고 말씀드리게 되네요. 물론 직접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머릿속에 그려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위치를 함께 떠올리면서 들으신다면 오히려 잠이 더 잘 오실 것 같아요. 가운데 바다 위에 길게 누운 섬,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그 북쪽에는 그리스 본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형이 중요한 이유는 크레타가 지중해의 네 갈래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레반트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발칸반도가 이어집니다. 이 네 방향을 잇는 바닷길 한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크레타는 일찍부터 교역의 중심지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본토는 복잡한 해안선과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곧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크레타 섬은 달랐습니다. 산맥이 가로놓여 있었지만 북쪽 해안에는 평야가 열려 있어 농업이 가능했고, 그 평야와 항구 도시를 기반으로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본토가 바다에 의존했다면 크레타는 농업과 교역을 함께 가진 문명이었죠. 이처럼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두 세계는 함께 에게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강과 사막을 배경으로 문명을 세웠다면 에게 문명은 바다를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문명이 훗날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첫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서막, 크레타와 미케네, 바다의 제국과
전사의 왕국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에게해의 길목, 크레타 섬. 에게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본토와 소아시아, 수많은 섬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어 육지가 없는 대양이 아니라 바다 위에 다리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항해자들에게 이 섬들은 중간 기착지이자 안전망이었죠. 그 한가운데 자리한 크레타 섬은 지중해 문명의 길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쪽에는 그리스 본토, 동쪽에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쪽에는 이집트, 서쪽에는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허브 공항처럼 크레타는 사방의 바닷길이 교차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이 지형은 곧 문명의 기반이 되었죠. 크레타인들은 바다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의 길로 받아들였고 배를 개량해 먼 항해를 감당했습니다. 벽화와 도기 속 배는 길게 뻗은 선체와 높게 솟은 뱃머리를 지녔고 많은 인원이 함께 노를 저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크레타는 이집트, 레반트, 시칠리아, 본토까지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죠. 이 네트워크 속에서 물자와 문화가 오갔습니다. 크레타에서 출토된 도기는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반대로 이집트의 상아, 시리아의 향료, 키프로스의 구리와 주석은 크레타에서 확인됩니다.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주요 교역품이었고 곡물과 기름은 도자기 항아리, 피토이에 저장되어 바다를 건넜습니다. 교역은 단순히 물자의 이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크레타 벽화에는 이집트 미술의 영향이 보이고 이집트 벽화에는 크레타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다는 문화를 전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바다를 아는 자는 존중받았고 항해의 지식은 권력이 되었죠. 그래서 크레타의 궁전은 성벽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자체가 방패이자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크노소스 궁전이 개방적으로 세워진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크레타 문명의 출발점은 단순히 섬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위치와 바다를 지배한 기술이었습니다. 교역과 문화의 흐름 속에서 크레타는 번영했고 그 흔적은 궁전과 벽화, 종교 의식 속에 남았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크레타는 지중해 최초의 해양 네트워크 중심지였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는 크레타인들에게 길이자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크노소스 궁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크노소스 궁전, 미로 같은 구조와 황소의 벽화. 크노소스 궁전은 크레타 문명을 상징하는 얼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왕의 거처이자 행정의 중심지였고 종교 의식과 축제가 이루어진 신성한 장소였으며 무역과 생산이 관리되던 경제의 중추였습니다. 크노소스가 곧 크레타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발굴 결과 궁전은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수백 개의 방과 복도가 얽혀 있고 계단이 층과 층을 연결하며 앞마당은 채광과 환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건물 전체는 다층 구조로 지어졌으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배수 시설과 저장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궁전의 창고에는 거대한 피토이 항아리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안에는 올리브유와 곡물, 포도주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넘친 액체를 흘려보내는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행정, 경제 시스템의 일부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궁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성벽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성체, 이집트의 요새와는 달리 크노소스는 외부에 열려 있었습니다. 크레타인들은 성벽 대신 바다를 믿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힘은 무력이 아니라 바다와 무역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기에 궁전은 폐쇄된 요새가 아니라 열려있는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복잡하게 얽힌 복도와 방은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구조가 후대에 미궁이라는 전설을 낳은 바탕이 되었죠. 궁전의 또 다른 특징은 벽화였습니다. 크노소스의 방과 복도, 계단과 기둥 사이에는 수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벽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레타인들이 바라본 세계와 신앙, 그리고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벽화에는 바다와 돌고래, 꽃과 나무, 춤추는 남녀가 등장합니다. 이는 크레타인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음을 보여주죠. 특히 여성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머리를 곱게 장식하고 화려한 목걸이를 한 여성상은 종교의식이나 궁전의 행사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후대 그리스 사회와 비교하면 매우 독특한 특징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황소였습니다. 궁전 곳곳에는 황소의 뿔 모양 장식이 반복되었고 석조로 만든 뿔은 신전의 장식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성스러운 뿔이라 부릅니다. 또 황소 머리를 본뜬 의기, 즉 리톤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이 그릇은 포도주나 기름을 담아 제의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죠. 음료가 황소 머리를 거쳐 흘러나오는 의식은 곧 황소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임을 보여줍니다. 황소는 농업사회에서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끄는 동력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번식력은 생명과 풍요를 의미했죠. 크레타인들에게 바다는 무역과 교류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땅에서 얻은 곡물과 기름도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바다와 대지, 그 두 가지를 잇는 상징이 바로 황소였던 것이죠. 크로소스 궁전 벽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면은 황소 뛰어넘기 의식입니다. 그림 속에서 젊은 남녀는 거대한 황소의 뿔을 붙잡고 몸을 던집니다. 일부는 황소의 등을 넘고 다른 이는 뒤편에서 받아내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벽화 속 남성은 어두운 피부, 여성은 밝은 피부로 표현되어 성별을 구분했죠.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남녀 모두가 이 의식에 참여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고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제의적 행위였죠. 황소 앞에 서는 순간 인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였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성공적으로 황소의 등을 넘는 행위는 인간이 신성에 도달했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곧 용기와 생명, 신과의 교감이 한순간에 집약된 장면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이런 고개가 행해졌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식으로만 존재했는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뛰어넘었을 것이라 보고 다른 일부는 상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황소와 인간의 만남이 크레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종교적 경험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입니다. 크레타의 황소 숭배는 근동과 이집트 문화와도 연결됩니다. 이집트의 아피스 황소, 메소포타미아의 신성한 황소 이야기는 모두 비슷한 상징을 보여주죠. 그러나 크레타에서는 황소 숭배가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도기, 벽화, 건축 장식 등 문명의 모든 영역에서 황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황소가 단순한 제의 대상이 아니라 크레타 사회 전체를 규정하는 상징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신앙은 후대 그리스 신화에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미노스 왕의 아내 파시파에가 포세이돈의 황소와 결합해 미노타우로스를 낳았다는 전설, 헤라클레스가 크레타의 황소를 제압하는 과업을 수행했다는 이야기 등은 모두 크레타의 황소 신앙이 신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신화 속 황소는 인간의 오만, 신의 분노, 영웅의 도전을 상징하는 존재로 변주되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의 벽화와 황소 숭배의식은 결국 크레타 문명의 정신을 압축한 상징이었습니다. 미로 같은 건축은 복잡한 사회의 질서를 반영했고, 벽화 속 황소와 고개 장면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극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예술, 종교, 권력이 하나로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 크레타 문명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듯 크노소스 궁전과 그 벽화는 황소 숭배라는 신앙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신앙이 어떻게 미노스 왕과 미궁의 전설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노스 왕과 미궁의 전설. 크레타 문명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은 단연 미노스 왕입니다. 후대 그리스인들은 크레타의 왕을 미노스라 불렀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왕을 지칭하는 칭호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노스라는 이름은 곧 크레타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크레타 문명을 미노스 문명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미노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포세이돈은 그의 정당성을 실험하기 위해 바다에서 눈부신 흰 황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황소를 신에게 바쳐야 했지만 미노스는 그 아름다움에 반해 제물로 바치지 않고 몰래 숨겼습니다. 신을 속이려 했던 것이죠. 분노한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게 저주를 내려 그녀가 황소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저주의 결과가 바로 미노타우로스,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미노스는 이 괴물을 숨기기 위해 명장 다에달로스에게 명령해 거대한 미궁을 짓게 했습니다. 이곳은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와 방으로 이루어져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미궁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분노와 인간의 오만이 만들어낸 상징이었고, 동시에 크레타의 권력이 아테네를 지배하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미노스는 아테네를 굴복시킨 뒤 매년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7명의 청년과 7명의 처녀가 미궁으로 던져졌고 그들은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가 나섭니다. 그는 스스로 재물에 섞여 크레타로 건너갔습니다. 괴물을 죽이고 도시를 구하기 위한 결심이었죠. 그러나 미궁은 단순히 용기로만 극복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는 누구든 방향 감각을 잃게 했고 괴물과 맞서기 전 이미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덫이었습니다. 이때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테세우스에게 연정을 품고 몰래 도움을 줍니다. 그녀가 건네준 것은 단순한 무기나 갑옷이 아니라 작은 실타래였습니다. 미궁 안에 들어갈 때 실을 풀며 나아가면 돌아올 때 그 실을 따라 나오면 된다는 지혜였습니다. 테세우스는 미궁 안으로 들어가 미노타우로스를 쓰러뜨렸고 실타래를 따라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죠.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단순한 괴물 퇴치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사랑이 합쳐져야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으로 남았죠. 테세우스는 영웅으로, 아리아드네는 헌신과 지혜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와 함께 크레타를 떠났지만 도중에 그녀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이 아리아드네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설, 혹은 테세우스가 단순히 배신했다는 설. 어찌되었든 아리아드네의 운명은 신들의 세계로 이어졌고 그녀는 결국 신의 아내가 되어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신화 속 사건들은 실제 역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아테네의 청년들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이야기는 한때 크레타가 에게해를 지배하며 아테네를 종속시켰던 현실을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의 복잡한 구조는 미궁의 이미지로 기억되었고 황소 숭배의식은 미노타우로스 전설로 변주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신화가 단순한 허구라기보다는 실제 경험과 기억이 겹쳐져 형성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미노스 왕과 미궁의 전설은 재앙의 기억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재앙, 테라 화산 폭발이 남긴 충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테라 화산 폭발, 재앙의 충격. 크레타 문명은 바다를 지배하고 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준 번영만큼이나 바다는 언제든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기원전 1600년경으로 추정되는 테라 화산 폭발입니다. 오늘날 산토리니 섬으로 알려진 테라 섬은 크레타에서 북쪽으로 불과 10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화산 폭발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화산재는 수십 킬로미터 높이까지 치솟아 햇빛을 가렸고 거대한 분출은 섬의 절반 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분화구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산토리니의 둥근 칼데라 지형으로 남아있죠. 지질학자들은 이 폭발의 위력을 1883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과 견줄 정도라고 평가합니다. 폭발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테라섬 자체였지만 진짜 충격은 바다를 통해 퍼졌습니다. 분출 직후 바닷물이 밀려들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가 곧바로
크레타의 북쪽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와 궁전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창고와 주거지에 쌓여있던 곡물과 기름은 쓸려나갔고 항해를 위한 배들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발굴된 아크로티리 유적은 이 재앙의 생생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테라섬의 도시 아크로티리는 화산재에 파묻혀 오랫동안 보존되었습니다. 집, 벽화, 가구, 심지어는 길거리까지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피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도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크로티리 벽화에는 함대가 바다를 가득 메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배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항구에 닿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크레타와 테라 그리고 에게해 섬들 사이에 긴밀한 교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바다에서 쓰나미가 덮쳤을 때 교류의 길은 곧 파멸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테라 화산 폭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만이 아니었습니다. 크레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이었죠. 농업은 타격을 받았고 무역망은 끊겼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 상상력이 흔들렸습니다. 풍요를 약속했던 바다와 대지가 갑자기 파괴의 얼굴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크레타 문명이 오랫동안 자신감을 가졌던 해양 패권은 이때부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화산 폭발이 후대 전설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아틀란티스 전설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플라톤이 기록한 사라진 섬나라 아틀란티스의 묘사가 바로 이 테라 화산 폭발의 기억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이죠. 찬란한 문명이 하루아침에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경험의 반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미노타우로스 신화와도 연결짓는 시각이 있습니다. 테라 폭발 이후 크레타의 힘이 약화되자 본토의 미케네 세력이 크레타를 장악하게 됩니다. 아테네 청년들을 제물로 바치게 했다는 신화는 사실상 아테네와 본토 세력이 크레타에 종속되었던 기억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미궁과 괴물은 신화적 상징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자연 재앙과 정치적 변동이라는 현실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크레타가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테라 화산 폭발 뒤에도 크노소스 궁전은 일정 기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은 번영을 회복하지는 못했겠죠. 무역의 주도권은 점차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로 넘어갔습니다. 테라의 재앙은 크레타의 몰락과 미케네의 부상을 잇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처럼 테라 화산 폭발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한 문명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크레타의 신화와 예술은 이 충격을 기억 속에 남겼습니다. 화산재에 파묻힌 아크로티리의 벽화와 건물은 잃어버린 세계의 단면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크레타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그리스 본토에서 힘을 키워가던 새로운 세력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미케네로 옮겨갑니다. 미케네, 거대한 성벽과 요새 도시. 크레타가 화산 폭발과 침입으로 흔들리던 시기, 무대는 점차 그리스 본토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미케네 문명이 크레타의 몰락 뒤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문명은 오랫동안 함께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죠.
크레타의 궁전에서 미케네식 도기가 발견되고 미케네의 무덤에서는 크레타 장식품이 나옵니다. 같은 애게 세 개의 두 축으로 나란히 서 있었죠. 그러던 중 테라화산 폭발과 외부의 침입으로 크레타가 약화되었고 그때부터 무대는 점차 그리스 본토로 옮겨갔습니다. 미케네의 풍경은 크레타와 달랐습니다. 크레타의 궁전이 성벽 없이 바다를 믿고 열려 있었다면 미케네의 도시는 높은 언덕 위에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이 석벽은 돌 하나의 크기가 사람 키를 훌쩍 넘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거대한 석재를 보며 사람이 아니라 거인족 키클롭스가 쌓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키클롭스 성벽이라 불립니다. 높이 10m, 폭 5m에 달하는 이 성벽은 단순한 방어 시설을 넘어 권력자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었죠. 성벽의 출입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사자문입니다. 기둥 양옆에 두 마리 사자가 마주선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자는 힘과 지배의 상징이었고 그 위의 기둥은 신성한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이 문을 지나며 사람들은 왕권의 위엄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성벽 안쪽 언덕 꼭대기에는 왕궁이 자리했습니다. 중심부에는 메가론이라 불린 긴 홀이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현관과 마당이, 내부에는 중앙에 화로가 자리 잡은 큰 방이 있었죠. 기둥들이 이를 둘러싸고 벽은 그림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곳은 왕이 권력을 행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공식 공간이자 미케네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크노소스의 미로 같은 궁전과 달리 미케네의 왕궁은 힘의 중심이 한눈에 드러나는 구조였습니다. 궁전 아래에는 전사 귀족들이 묻힌 깊은 샤프트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서는 금으로 만든 가면과 목걸이, 보석과 함께 날카로운 무기들이 출토되었습니다. 화려한 부장품과 무기는 곧 미케네 사회가 전사 귀족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권력은 무역이나 네트워크가 아니라 전쟁과 약탈을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미케네의 권력과 왕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 시선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발굴자 슐리만이 나는 아가멤논의 얼굴을 보았다 라며 감탄했던 황금의 가면입니다. 아가멤논의 황금 가면. 1876년 독일의 고고학자 아인리히 슐리만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미케네에서 발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트로이를 발굴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이었고 이번에는 호메로스가 노래한 미케네 왕국의 흔적을 찾고자 했습니다. 발굴 도중 깊은 샤프트 무덤에서 놀라운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잘 보존된 인골 위에 놓여 있던 얇은 황금판. 그것은 한 인간의 얼굴을 본뜬 황금 가면이었습니다. 슐리만은 이 발견에 흥분했죠. 그는 전설 속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가멤논의 무덤을 직접 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가멤논의 얼굴을 보았다. 이 순간은 유럽 고고학사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이 가면이 실제 아가멤논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작 시기는 트로이 전쟁이 전해지는 시대보다 수백 년 앞선 기원전 16세기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전설의 아가멤논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금 가면은 미케네 왕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됩니다. 가면은 얇게 황금판을 두드려 얼굴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눈, 코, 수염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었고 실제 사람의 얼굴을 본뜬 듯한 사실성이 느껴집니다. 당시 미케네인들은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그 얼굴 위에 황금 가면을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례 장식이 아니라 왕의 권위와 신성을 죽음 이후에도 이어주려는 상징적 행위였죠. 이러한 장례의식은 미케네 사회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미케네의 권력은 전사 귀족들의 집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금과 무기를 함께 묻으며 부와 힘을 과시했습니다. 황금 가면은 이 사회가 죽음을 맞은 왕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 기념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죽음조차 권력을 끊지 못했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 왕은 더욱 위엄을 갖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케네 가면들 가운데 아가멤논의 황금 가면이 특히 주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가면들보다 세부 묘사가 섬세하고 수염의 표현도 뚜렷합니다. 개인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 했음을 보여주기도 하죠. 학자들은 이를 두고 미케네 사회가 집단의 권력뿐 아니라 개인의 왕권을 드러내려 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황금 가면은 미케네 사회에서 왕의 권력과 신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크레타가 바다와 무역으로 번영했다면 미케네는 무덤 속 황금과 무기에서 그 힘을 보여줍니다. 황금 가면은 바로 그 세계의 압축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시선을 무덤 속 다른 유물들로 옮겨보겠습니다. 황금의 화려한 만큼이나 함께 출토된 무기와 전사의 흔적은 미케네 문명이 어떤 성격의 사회였는지를 더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전사 귀족과 전쟁 사회. 미케네 사회의 중심에는 전사 귀족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바다의 무역망이 아니라 무력과 정복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은 무덤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미케네의 무덤에는 눈부신 금 장신구와 보석이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장식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것은 각종 무기였습니다. 단검과 창, 전차를 끄는 말의 장비까지 무덤 속에서 발견됩니다. 금으로 장식된 단검에는 사냥 장면과 전투 장면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전사가 단순히 무기를 쓰는 사람을 넘어 사회적 이상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사 귀족은 권력을 무기와 함께 묘에 들고 갔습니다. 무덤에 함께 묻힌 무기들은 단순한 장례 부장품이 아니라 생전에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였죠. 금잔과 장식품은 그의 부를, 무기와 전차는 그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미케네 사회는 본질적으로 전쟁 사회였습니다. 크레타인들이 성벽 없는 궁전에서 무역과 항해를 중시했다면 미케네인들은 성벽과 무기, 요새와 무덤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요새였고 왕궁은 그 요새 꼭대기에 자리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세계가 끊임없는 충돌과 경쟁을 전제로 했음을 보여줍니다. 약탈 역시 중요한 경제활동이었습니다. 미케네인들은 무역을 했지만 그 무역은 종종 약탈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과 포로는 곧 부와 권력으로 이어졌죠. 이 과정에서 전사 귀족 집단은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케네인들의 흔적은 에게해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단순히 교역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군사적 원정과 약탈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원전 1200년 무렵 바다민족이라 불린 집단이 동지중해를 휩쓴 기록과 맞물려 미케네 사회의 전사적 성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문학 속에서도 이 사회의 성격은 드러납니다. 후대 호메로스가 노래한 영웅들,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아이아스는 모두 미케네 전사의 후손으로 그려집니다. 명예와 전리품, 전쟁에서의 용기가 그들의 가치를 결정했죠. 이는 미케네의 현실을 반영한 기억이었습니다. 결국 미케네 문명은 전사의 사회였습니다. 왕권은 귀족 전사 집단의 힘 위에 세워졌고 부는 전쟁과 약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금과 무기는 무덤 속에 나란히 묻히며 미케네의 정체성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사 사회의 성격이 그들의 몰락을 예고하는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경쟁, 외부의 충격 속에서 미케네는 점차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문명의 붕괴와 암흑 시대로 향하게 됩니다. 기원전 1200년 무렵 에게해의 찬란한 세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크레타의 바다 제국이 이미 힘을 잃은 뒤에도 미케네는 여전히 본토에서 강력한 요새와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전사 사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세기 안에 미케네의 도시들은 불길에 휩싸였고 기록과 궁전은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 부릅니다. 무엇이 미케네 문명을 무너뜨렸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요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의 갈등입니다. 전사 귀족들이 지배한 사회는 본질적으로 경쟁적이었습니다. 왕권은 귀족 집단의 힘을 바탕으로 유지되었고 부와 명예는 전쟁과 약탈에서 나왔죠. 그러나 끊임없는 경쟁과 권력 다툼은 결국 내부 분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기록과 발굴에서 보이는 흔적은 미케네의 여러 궁전이 거의 같은 시기에 불타올랐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외적의 침입만이 아니라 내부 반란과 전쟁이 겹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외부의 침입입니다. 기원전 1200년 무렵 동지중해 전역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집트 기록에는 바다민족이라 불린 집단이 곳곳을 휩쓸고 다녔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해상 세력을 이루어 도시들을 공격했고 심지어 이집트 왕조조차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미케네의 요새 도시들 역시 이 파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성벽으로 무장했더라도 계속되는 외부 충격은 결국 사회 전체를 지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는 경제와 환경의 위기입니다. 교역망이 무너지고 농업 생산이 줄어들면서 미케네 사회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철기가 등장하면서 청동무기의 가치가 떨어진 것도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구리와 주석을 구해 청동을 만들던 네트워크가 붕괴하자 미케네의 전통적 힘은 약화되었습니다. 대신 더 단단하고 저렴한 철 무기를 쓴 새로운 집단이 부상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며 미케네의 화려한 궁전은 잇따라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티렌스, 필로스, 올린토스 같은 주요 도시들이 폐허가 되었고 한때 성벽으로 위엄을 자랑하던 미케네조차 버려졌습니다. 궁전이 사라지자 함께 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자와 기록입니다. 미케네인들은 크레타에서 받아들인 리니어 비문자를 사용해 곡물과 물자의 분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궁전이 무너진 뒤 더 이상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고 문자는 잊혀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에게 세계는 문자를 잃어버린 채 구전만으로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모든 것이 사라진 어두운 시대라기보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과도기였습니다. 궁전 경제와 전사 귀족 체제가 무너진 자리에는 소규모 농촌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자급자족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무역은 줄어들었고 사회는 단순화되었죠. 화려한 금과 무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제 도구와 무기가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직접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억은 노래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음요 시인들이 불러주는 영웅들의 서사, 트로이 전쟁의 노래가 그 예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바로 이 구전 전통을 집약한 산물이었습니다. 문자 기록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노래로 남아 세대를 건넜습니다. 미케네 문명의 몰락은 에게 세계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바다의 제국 크레타와 전사의 왕국 미케네. 두 문명이 연이어 무너진 뒤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단순한 삶, 더 작은 공동체에서 다시 시작한 그 과정은 이후 고대 그리스 문명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미케네의 몰락은 동시에 질문을 남깁니다. 왜 그렇게 찬란했던 문명들이 무너졌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는가? 분명한 답은 없지만 이 과정 속에서 탄생한 기억이 훗날 그리스인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궁전과 무기는 사라졌지만 그 영광과 비극은 신화와 서사시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강렬한 기억이 바로 트로이 전쟁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헬레나와 오디세우스의 이름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로 전해졌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기원을 말해주는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리스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영웅들의 무대, 트로이 전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오늘 우리는 에게 세계의 두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와 무역으로 번영한 크레타, 그리고 전사와 요새로 힘을 키운 미케네. 서로 다른 성격을 지녔지만 이 두 문명은 함께 에게해의 찬란한 청동기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재앙과 전쟁 그리고 내부의 균열로 결국 두 문명은 무너졌고 역사는 암흑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궁전과 기록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노래와 신화로 남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크레타의 미궁과 미노타우로스를 이야기했고 미케네의 왕들을 트로이 전쟁의 영웅으로 기억했습니다.
신화는 역사의 공백을 메우며 무너진 문명 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갔습니다. 다음 에게 문명 2부에서는 그리스인들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했던 이야기, 트로이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황금 사과에서 시작된 신들의 다툼, 파리스의 선택, 그리고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격돌. 신화와 역사가 교차하는 영웅들의 무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밤 되세요.